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겪게 된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 달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집안 정리가 끝나지도 않았었고 내부 구조 조정을 다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수선한 날들을 보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제 옆에 있어준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꼭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무언가가 제 발끝에 닿았고 고개를 숙여보니 검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와 꺼내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아내의 물건이라 함부로 열어보는 건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박스 테이프로 전체를 밀봉해 놓은 상자를 잠깐 흔들어 본 뒤 다시 침대 밑에 도로 넣어 두었네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뜯으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아내는 준비가 다 끝이 났는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먹고 있는데 침대 밑에 있던 박스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음식을 먹던 아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내용물이 뭔진 확인하지는 않았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 아예 뜯지도 못하게 테이프로 촘촘히 감아놨던데? 그냥 열고 싶지 않아서 촘촘히 감아둔 것뿐이야. 나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아까운 것들이라 밀봉해 놓은 거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인데 왜 버리기에 아까운 거지? 그런 물건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 상자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느낌을 주는 물건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상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지?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할게.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결혼했어도 당신 물건이 아니면 건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제 시선을 피하면서 말까지 더듬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는 게 느껴졌지만 신혼 초라 저 또한 말도 안 하고 아내의 물건을 괜히 건드려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꺼내게 한 것 같아 좀 미안했었어요. 아주 잠깐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아내는 다른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평소처럼 대하길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검은색 상자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물건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장모님과 처형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나서 서둘러 들어왔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장모님과 처형의 얼굴은 붉어진 상태로 무언가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듯 보였었죠.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모님과 처형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흘리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이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장모님과 처형은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가족들 간에 풀지 못한 갈등이 약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는데 아내가 당분간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돌린 처형이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왜 너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나는 네가 한 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니까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 알겠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왜 다들 그러냐고. 너 정말 그러다 벌 받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면 되겠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아,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랑 언니가 이러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몰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네가 잘했어야지.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그딴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나중에 그 피해 누가 감당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빨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고 두 번 다시 일로 엄마랑 내가 신경 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엄마가 얼마 전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한 거 알고는 있어? 장모님과 처형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꺼내놓으며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장모님과 처형한테 불만이 많이 쌓였는지 쉬지 않고 막말을 하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그런 광경을 목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태였죠.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장모님과 처형이 제 눈치를 보더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가셨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 뒤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던 터라 방에 들어가 아내를 진정시켜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혼자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 일단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 아내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눈물로 인해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띄었네요. 좀 괜찮아졌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자마자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무슨 일이길래 장모님이랑 처형이 흥분하시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사소한 집안일 문제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거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은 물어볼 생각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별일 아닌 거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나는 남이 아니라 당신이랑 평생 함께해야 될 사람이야.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두 번 다시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면서 저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네요. 그런데 장모님과 처형이 다녀가신 이후로 아내는 매일 저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5시에서 5시 반 정도 됐었는데 아내는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없는 회사라고 알고 있던 저는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최근에 퇴사한 사람의 몫까지 해야 돼서 일이 많아졌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차라리 회사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내는 조만간 사람이 구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그런 아내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불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결국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집에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안 좋은 말을 꺼내놓게 되었고 처음으로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몇 시야? 그래도 평소에는 늦어도 10시에는 들어오더니 왜? 오늘은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네. 직원을 그렇게 부려먹는 회사가 어디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한 명의 직원이 퇴사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업무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분간 이해해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당신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솔직하지 않고 항상 속마음을 전부 다 꺼내놓지 않잖아. 우리는 이제 서로 솔직해져야 한다고.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당신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줄 것 같은데? 나중엔 솔직하게 얘기해주겠다는 믿음 하나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 나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 거지? 조만간 회사는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상당히 힘들어 보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솔직해지고 모든 걸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도 많은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이 말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나보다 중요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숨길 생각인 건데? 당신 회사에서 5시 정각에 퇴근했다며? 회사에서 야근을 한 역사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퇴근하고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시간을 나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지면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내 뒷조사한 거야? 부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방금 당신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어떻게 내 뒷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고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조만간 전부 다 해결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나는 온전히 당신이 걱정돼서 회사에 전화해 본 것 뿐이었어. 그런데 회사에 야근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줘.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왜 당신한테 모든 걸 설명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데 설명해줘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또 다른 불신이 생겨나겠지. 지금의 상황에선 당신한테 너무 실망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당분간 우리 방을 좀 따로 쓰는 게 좋겠어. 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 아내는 제가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 거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한 달 넘었는데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 간다면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점점 문제가 커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저와 같이 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내는 저에게 일절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을 테고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 그런 불행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내는 제가 뒷조사를 했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왜 제가 손을 내밀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웃긴 상황이었죠. 그만큼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네요. 퇴근하고 나서 6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과 안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 저도 아내를 향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퇴근해서 아내의 회사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 5시 정각이 되자 퇴근한 아내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올라탔고 그 모습을 보곤 조용히 거리를 유지한 채 뒤따라가게 되었네요. 아내가 탄 차량은 썬팅이 너무 진하게 되어 있어서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자일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차량이 제가 쫓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차량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올렸고 이리저리 추월을 하면서 절대 따돌리지 못하게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앞에서 갑자기 바뀐 정지 신호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 허탈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친 침대 밑에 있던 상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터라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상자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숨겨둔 의문의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상자와 장모님과 처형이 아내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누군가의 차를 타고 사라진 아내의 모습들은 저를 점점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서 그런지 집에 있던 술이란 술은 전부 다 마셔버렸고 핸드폰 진동 소리에 한참 동안 잠들어 있던 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린 상태였네요. 진동이 울린 핸드폰을 힘겹게 주워들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는데 전화가 끊겼길래
다시 장모님께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처가 식구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린 뒤 급하게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 바로 전화를 받으신 장모님께선 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말을 이어나가시지 못하자 처형이 대신 핸드폰을 건네받아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택시를 잡고 처형이 알려준 병원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왜 이제야 왔냐고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오열을 하셨고 제 눈앞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장모님과 처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되묻자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자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전날에 제가 쫓아갔던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한 남자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물어보자 외도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가드레일 충돌 사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미동조차 없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없는 아내의 장례를 진행해야 됐고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장모님과 처형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친 장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처형을 데리고 자리를 옮기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장모와 처형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 두 사람이 인적이 드문 병원 사각지대에서 소곤거리는 대화를 듣게 되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게 되었네요. 그리곤 저는 급하게 아내가 누워있는 안치실로 달려가 굳게 닫혀있는 관뚜껑을 부쉈습니다. 제가 관뚜껑을 부수기 시작하자 처가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그렇게 관뚜껑이 열리자 제가 집안에서 그토록 찾았던 아내의 검은색 상자가 간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밀봉되어 있던 박스를 뜯어버린 순간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어떻게 된 거냐고 처가 식구들에게 물어보자 아무도 제 말에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은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게 만들었네요. 저와의 시선을 피한 장인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고 엄청난 소란에 장모와 처형이 안치실로 급하게 들어오길래
상자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바닥으로 쏟아내 버렸고 그걸 본 두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사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제가 모르는 과거에 대해 이제는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혜진이랑 저 사람이 무슨 관계냐고요? 왜 이 상자 안에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고 두 사람 품에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거짓을 얘기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보,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유품이라 넣어둔 것뿐이라고.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래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두 분이서 나눈 대화를 제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고요? 저는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장모와 처형이 나눈 대화가 안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장모는 온몸을 떨면서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처형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가 식구들 모두가 한통속이었고 저에게 접근한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었다는 게 녹음된 음성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찾을 수 있는 증거물은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는데?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나보고 보관해달라고 했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거야. 만약 그 물건이 박서방 집에 있는 상태로 혜진이가 떠났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났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받을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 걔는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어찌됐든 박서방 몰래 간속에다 넣어놨으니까 화장하면 증거물은 같이 없어지는 거니 걱정할 필요 없다. 몰래 처분하고 싶긴 했었는데 혜진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물건들이었고 그 안에 자기 자식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 손으로 처분하기에는 뭔가 찝찝하잖아. 이참에 이렇게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래서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야. 고아였던 그놈과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다가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애부터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됐었잖아. 내 딸 인생 한번 살려보겠다고 둘이 겨우 헤어지게 만들어서 겨우 돈 많고 능력 좋은 놈이랑 결혼시키게 만들었는데 그놈이 나 몰래 내 딸이랑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걸 들켰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뱃속에 있던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둘이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한 벌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뒤쫓아간 것밖에 없고 자기들이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 박서방만 옆에 끼고 살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돈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 사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너도 인생길 좀 피려면 앞으로 입 조심해.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만나오던 동거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얼마 못 가 사망하게 되었고 장모는 둘의 관계를 정리시키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내가 저와의 결혼 이후 또다시 그 남자와 만남을 지속해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장모에게 들키게 되면서 도망을 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숨긴 채 저희 집안에게 접근한 처가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모든 건 장모의 조종하에 이루어진 결과였던 거였죠. 그렇게 아내의 장례가 끝이 나고 처가 식구들에게 소송을 걸던 도중 차량 사고가 난 근처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블랙박스 영상 속에 음성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와의 대화를 듣는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나랑 그냥 도망치자고.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당신 아직까지 나 사랑하잖아. 나는 가족도 없고 당신 하나뿐인데 이렇게 끝낼 거야? 이게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이랑 함께 하는 거 지쳤어. 10년을 기다렸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 임신했어.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고. 엄마가 당신이 나한테 다시 접근한 걸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이야. 갈 길이 다른데 계속 고집 부려봤자 소용없다고. 그 사람은 당신처럼 욱하지 않고 맨날 술에 쩔어서 그런 곳에 드나들지도 않아. 오로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내 과거를 그 사람한테 밝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지금 그놈의 아이를 가졌다고? 내가 당신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을 것 같아?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리고 그거 알아? 아까부터 나를 따라오는 차량이 2대나 있는데 하나는 당신 어머님이고 또 다른 한 대는 아마 그놈일 것 같네. 지금 당장 차를 세워서 이 모든 사실 그놈한테 알리고 어머님한테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할까?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내 통장에 5억 넣어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이 세상 뜨진 않을 거야. 어차피 그놈 돈 많다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놈은 아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아내의 뒤를 쫓아갈 때 장모님도 아내의 뒤를 뒤쫓고 있었네요. 저는 놓쳤었지만 장모님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둘의 사고를 유발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뱃속의 아이가 그놈의 아이가 아닌 제 아이였다는 거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이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한 사람만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고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처가 식구들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사기 결혼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진행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후련하지가 않네요.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좋지 않은 과거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신중하라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사실을 숨긴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제 삶에 평생 남게 될 기억이 된 것 같네요.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나 관계를 이어나갈 때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바뀌는 순간은 분명 찾아오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대부분 사연들이 고부 갈등, 동서 갈등이 많더군요. 저 역시도 그중 하나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으로 만나 이제 곧 23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젊었을 땐 열정 넘치고 패기 넘치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을 하였어요. 늘 공부만 하고 지루했던 저에게 남편의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항상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그 길로 남편에게 홀딱 빠졌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그런 열정과 패기는 다 무모한 것임을 많이 깨달았어요. 평생을 공부만 하던 저는 남편을 만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늘 정적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이런저런 사업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열정을 저는 따라가지 못했죠. 때론 무모해 보였으니까요. 내가 아주 끝내주는 아이템 하나 생각해봤는데 이거로 한번 사업해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기 지난번에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놓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 안 나서 그래?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나만 믿어. 보현이 형도 도와준다고 했고 그 정도의 아이템이니까 자기는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 이제 혼자 아니야. 나도 있고 현아도 있고 어떻게 매번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 안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는 안 된다니까. 먼저 아이템 잡는 사람이 임자야. 이게 보통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쨌든 한번 해볼 거야. 그래도 좀 무모하지 않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신중히 하라는 거야. 아이, 신중히 했다니까. 진짜 날 뭘로 보고?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는 그냥 고상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실컷 보면 돼. 매번 일을 벌이는 남편 때문에 속을 썩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정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이니 가정이 깨질 문제는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 허튼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우리 식구 다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덕분에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빚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죠. 남편은 밤낮으로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원래가 영어 전공에 번역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번역하는 일 빼고는 식당 설거지, 반찬 가게 등 웬만한 일은 다 해봤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 생각으로 언젠간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이 이번에도 믿어달라는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죠. 아이디어는 늘 나쁘지 않았는데 때를 나쁘게 태어난 것인지 정말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저조차도 답답했어요. 결국 이번에도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방 한 칸 남겨두고 서로 얼굴 볼 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정말 지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꼭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빚갚기였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공부만 시켜 등골 빼먹은 것도 모자라 남편 때문에 빚져서 도와달라고는 죽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친정에는 늘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죠. 이번엔 확실하다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진짜 자기 때문에 못 살아. 무리하게 사업하는 게 아니었어. 아, 이번에는 진짜 확실했는데.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터질 거야. 조금만 더 고생스럽겠지만 좀만 더 힘내자.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야?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고 이게 뭐야? 너한테 면목 없다. 미안해. 그리고 현아한테도 다 나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고 에휴, 내가 가장으로서 창피하네. 이제 와서 정말 어쩌려고 그래? 빚을 갚으면 뭐해? 늘어나고 꼭 밑빠진 독에 빚 갚기 같아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살림살이가 아이를 돌볼 여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시댁에 맡겼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기에 아이를 잘 챙길 여유가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들 잘못이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모습에서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마저 외면했다면 정말 저희 딸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딸아이 걱정도 많이 하였죠.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사정 나아질 때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도 현아가 까다롭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 아유, 우리 아들 못나서 고생하는 건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주말엔 꼭 와서 애 기분도 풀어주고 그래.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뵐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주말엔 꼬박꼬박 들릴게요. 현아, 잘 부탁드려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조금만 부탁드려요. 금방 일어날 거예요.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지. 그런 생각 말고 너네 얼른 일어날 생각부터 해. 현아애미 조금만 더 고생해줘라. 내가 면목이 없다 참. 에휴. 생떼 같은 자식을 떼놓고 오는 일이란 쉽지 않았죠. 어머님도 아주버님네와 살림을 합치셨기 때문에 집이 좁았어요. 그런 집에 저희 딸까지 맡기게 되니 어머니조차도 형님네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저 역시도 아주버님네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지만 동생을 끔찍이 생각했던 아주버님 역시 흔쾌히 딸아이를 맡아 주었죠. 나야 괜찮지. 뭐 일 나가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그게 편하실 거고. 네 형수가 문제인데 형수는 걱정 마. 그래도 모진 사람은 아니니. 진짜 미안해. 곧 데리러 올 거야. 조금만 맡아줘.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가 올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형수한테 미안하네. 돕고 사는 게 형제지. 엄마 마음 불편하시겠다. 그냥 잠깐 방학에 놀러 보냈다고 생각해라. 그게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냐? 경님도 아주버님의 말에 찬성을 하였다고 해서 딸을 맡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부터 고군분투하며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남편은 대리운전도 모자라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였고 당일 바로바로 돈을 주는 공사장 인부일도 하였어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았죠.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조금 더 시급을 센 일을 찾아봐야 했기에 이리저리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였어요.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래도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은 되었죠. 한참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친했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영아, 너 건물 청소 한번 해볼래?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네가 지금 시간 쪼개면서 일하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어머,
나야 좋지. 무슨 일이든 다 해야지. 우리 그이도 반나절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럼 언제부터 가면 돼? 내가 말해놓을게. 아마 너 싹싹하니까 거기서도 좋아할 거야.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 거로 하고 내가 연락 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정말 은인이다. 마침 시급도 세고 시간도 넉넉한 일을 찾고 있었는데 언니가 소개해준 일이 딱이야. 우연히 아는 언니의 소개로 건물 청소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도 그렇고 페이도 나름 나쁘지 않아 만족했답니다. 그동안 했던 설거지 일과 반찬가게 일보다 페이가 더 세서 선택할 수 있었죠. 이대로라면 아이도 빨리 데려올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번역 일도 나름 틈틈이 할 수 있어서 만족하게 되었죠. 그렇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지금은 빚을 갚아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틈틈이 건물 청소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저희에게 건물 청소를 하는 것이 꽤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딸을 만나러 시댁에 가곤 했었죠. 딸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현아야, 엄마 왔어.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지? 형님 감사해요. 은성이 돌보느라 현아 돌보느라 수고스러우시죠? 에휴, 현아, 어쩜 그리 극성 맞아? 아주 은성이를 자기 쫄로 여기는데 내가 그것만 보면 화가 난다니까. 아무리 애지만 성격은 동서 판박이던데? 아주 드센 게 딱 동서야. 팔자도 동서 닮은 거 아니야? 딸 팔자 엄마 닮는다던데. 현아도 청소부? 형님, 말 좀 가려하세요. 현아가 청소부를 하긴 왜 해요? 저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머, 동서 농담이야. 무슨 화를 그렇게 내? 이러니까 내가 동서가 드세다는 거야. 어쨌든 현아 좀 빨리 데려가줘. 나도 힘들다. 딸을 맡긴 입장에선 할 말은 없었지만 늘 형님은 저런 식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맡긴 입장에서 혹여나 우리 딸에게 해가 될까 쉽사리 저도 감정 표현을 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형님은 매번 저를 무시했어요. 결혼하고부터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어 전공에 처음 번역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 남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혼자 비아냥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청소부 일을 한다고 하니 이번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더러워도 참아야 했어요. 엄마, 나 언제 엄마랑 아빠랑 살 수 있어? 나 할머니네서 살기 싫어. 맨날 큰엄마가 반찬도 은성이랑 차별한단 말이야. 큰엄마가? 조금만 참아, 현아야. 금방 아빠랑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고 갈게.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할머니한테 일러도 할머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살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싫어. 미안해. 엄마가 곧 데리러 갈 거야. 엄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조금만 더 참자, 어? 대신 평일에 현아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은 곳 다 알아놔. 그럼 항상 아빠랑 엄마가 주말에 현아 데리고 놀러 갈 거야. 어때? 그렇게 평일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그렇게 주말만 되면 딸을 데리고 나와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딸의 입에서는 항상 큰엄마가 엄마 욕을 한다. 딸이랑 엄마랑 똑같다고 하면서 은근 구박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였다고 했어요. 부들부들 마음이 안 좋았지만
당장 맡길 데가 없었으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름 꼭 언젠간 갚아주리라 했죠.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형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형님은 저를 무시하는 낙으로 사셨던 것 같았네요. 평일엔 번역일에 건물 청소, 주말엔 늘 시댁에 가서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을 즈음 형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 승진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승진했어요. 팀장으로. 아마 최연소 여자 팀장이지 않을까 해요. 제가 워낙 일을 사랑하기도 하니까. 아이고, 축하한다, 큰아가야. 아주 장하다. 그럼 조금 더 회사에서 나아진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안 그래? 당연하죠. 팀 내에서 제일 높은 위치인데 다 제 눈치 보는 거죠, 뭐. 대신 이제 야근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겠지. 감투 쓰게 되면 그만큼 더 바쁜 거 아니겠냐.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해. 우리는 괜찮으니까. 동서는 저녁에 뭐 해? 뭐 안 하면 저녁에 은성이 밥 좀 챙겨주는 거 어때? 어차피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밥 차리는 알바도 있다고 생각해. 네? 제가 중간중간 번역도 해야 해서 평일엔 진짜 틈이 안 나거든요. 죄송해요. 저도 현아 때문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평생 회사 안 다녀봐서 모르나? 아휴, 그럼 어머님이 고생하셔야지 뭐. 누구 때문에 입 하나도 늘었는데 걱정이네. 죄송해요. 현아만 아니면 형님도 조금 더 편해지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랑 현아 아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형님은 또 저 들으라고 저런 식으로 눈치를 주셨죠. 너무 서러웠네요. 빨리 가난을 벗어나 딸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죠. 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속상하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직도 그 고마움이 생생하죠. 아이고 애야, 난 괜찮다. 뭐 현아도 내 손녀고 은성이도 내 손자니까 밥 차리는 거야 일도 아니지, 안 그러냐? 그래도 그게 아니죠. 은성이는 장손이고 현아는 뭐 둘째 손녀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데려갈 거야? 정말 염치 없이. 형님, 저도 현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해 못 해주세요? 매번 그런 식으로 눈치 주시고 입장 바꿔서 제가 은성이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그러는 거 매번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지. 왜 동서랑 나랑 비교해? 난 대기업 정규직 팀장이고 동서는 계약직 청소부인데 애초에 동서랑 나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아이고, 그만들 하렴. 첫째도 그만하고 둘째도 그만해. 만나기만 하면 그럴 거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만해. 어머님이 이렇게 동서를 싸고 두시니까 동서가 주책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할 때가 아니야, 알아? 길 땐 기는 거라고. 나 원참. 회사 생활도 안 해봐서 눈치라는 게 없나, 동서는?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저놈의 청소부 소리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항상 본인과 나는 급이 다르다는 뉘앙스, 그리고 우리 딸은 내 팔자를 닮은 거라는 뉘앙스. 늘 느끼는 거지만 형님과 대화를 하면 늘 자존감이 많이 깎였죠. 그리고 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코피를 흘려가며 새벽까지 번역을 하고 낮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내 집은 아니지만
LH 임대 아파트 하나를 신청하여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려올 수 있었네요. 1년 만에 시댁에서 데려온 딸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못난 엄마 아빠 만나 떠돌이 신세를 하게 된 딸에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희 집 집들이를 시작했어요. 모든 식구들을 초대했죠. 1년 동안 우리 딸을 맡아준 어머님한테도 너무 감사했고요. 축하해요, 서방님. 동서도 축하해. 드디어 집 마련했네? 자가는 아니지만 동서 인생의 처음이잖아. 그렇지? 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현아, 그동안 맡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 못 잊을 것 같네요. 앞으로 맡길 일 이젠 없을 거고요. 에휴, 고마운 건 알아. 난 동서가 양심도 청소한 줄 알았지. 직업이 청소부니까. 농담인 거 알지? 어쨌든 집은 깨끗하다. 아무래도 제 집은 아니라도 새 집이니까요. 이제 악착같이 현아 아빠랑 돈 모아서 진짜 제 집 마련해야죠. 그게 목표예요. 근데 아무래도 LH 애들은 학교에서도 좀 엄마들이 꺼려하는 거 알지? 요새 애들도 다 금 나눈다. 거기다가 동서는 청소부니까 더 할 거 아니야. 현아한테 엄마 직업은 꼭 말하지 말라고 해. 알겠지? 내가 현아 위해서 팁 주는 거야, 동서. 형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수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현아 엄마인데 탓을 해도 모두 제 탓을 해야죠. 형수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현아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조심 좀 부탁드려요. 제가 현아 엄마 볼 낯이 없네요. 어머, 그런 뜻 아니었는데. 서방님, 오해한 거 아니죠? 제 본심은 그냥 정말 현아랑 현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건데. 속상하네요. 아, 알죠. 그래도 좀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현아 맡겨놨다는 핑계로 제가 말 한마디 못했는데. 어머, 알겠어요. 서방님, 무섭네요. 참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알겠네요. 그만하세요. 잘 알아들었으니까. 다행히 남편이 한마디 해줘서 형님은 잠잠해졌어요. 조금은 속이 시원했지만 형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천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제 속을 긁어놓으리란 분명했죠. 그렇게 집들이가 끝이 나고 형님이 가져온 선물을 뜯었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형님이 가져온 선물은 청소도구 세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청소도구 세트를 줬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형님의 의도는 다분했기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선물을 뜯자마자 형님은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빗으로 꽂혀왔죠. 어때, 동서?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동서는 잘 알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사봤어. 가뜩이나 청소를 얼마나 잘할 거야. 이 집도 깨끗이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어. 별뜻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고. 아, 감사하네요, 형님. 무슨 의미인진 잘 모르겠지만 별뜻 없다고 하니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진짜 감사해요. 그럼 좋은 의미여야지. 성격도 직업에 비례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니 뭐든 다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 당당한데요, 형님? 청소부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먹여 살리려면 뭘 못해요. 전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얼씨구, 동서, 나 아주 잡아먹겠다. 무서워. 그만 좀 노려봐. 알겠어. 그만하자, 동서. 내가 동서한테 무슨 말을 못해. 아유, 무서워.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악랄한지. 형님만 아니고 사회에서 만났다면 요절을 내버릴 텐데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도 딸을 맡겼던 서름 때문이었는지 이젠 무모함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며 회사를 잘 다녔고 저 역시도 번역에 청소에 쉴 틈 없이 일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은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꼬박 결혼한 지 12년 만의 일이었죠.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숨을 쉴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청소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되었기에 조금 살기 수월해졌다 하여 놓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청소일은 하였습니다. 이제 청소일도 쉬어도 되지 않아? 조금 나아져서 아끼고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자기 하고 싶은 번역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 힘들게 건물 청소하지 말고. 나 만나서 고생 많았다 정말. 이제 좀 쉬워. 안 돼. 자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진 해야지. 현아 학원비에 관리비에 번역만 해가지고는 빠듯해. 평생 여기 살 거야? 우리도 내 집 마련은 해야지. 애 조금 더 크기 전에 번역 일은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완전히 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남편은 청소일을 그만둬도 될 것 같다고 했지만 빚을 갚고 아이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번역 일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청소일을 같이 겸업을 해야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계속 청소일을 해나갔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그래도 이젠 숙련이 되어 나름 고수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희의 삶은 고됐지만 고된 만큼 결실을 이룰 수 있었어요. 끝까지 사업을 놓지 못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도전한 커피 전문점이 대박이 난 것이죠. 저가형 커피 매장이었지만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덕분에 커피 전문점이 프랜차이즈 문의가 잇따라 비판쳤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이런 말일까요?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댁에서는 아직까지 빚을 갚고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오픈할 계획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청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곧 그만둘 예정이었지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계속 일을 해주고 있었죠. 저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밥 먹고 살게 해준 직업이니까요. 그렇게 명절을 맞이했어요. 매번 명절 때 시어머니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늘 죄인이었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전 어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그날 오전 건물 청소를 마치고 시댁에 방문해야 해서 미아복 그대로 입고 갔네요. 옷이야 큰 집에서 갈아입어야지 라는 생각으로요. 저 왔어요, 어머니. 어머, 당신 먼저 와 있었네, 현아랑. 형님,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좀 늦었죠. 아침에 청소하고 오느라. 아이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옷부터 갈아입고 천천히 도와줘라. 그래도 전날 네가 전 다 붙여 갖다 줘서 아주 수월했어. 에이, 제가 그런 거라도 해야죠. 명절 아침 일찍도 못 오는데. 형님 고생하셨죠? 남은 건 다 제가 할 테니까 좀 앉아서 쉬세요. 동서, 대단하다. 그 열정 정말 칭찬해. 정규직인 나도 이렇게 쉬는데 계약직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네? 거기서 정규직이랑 계약직이 왜 나와요? 그리고 오늘이 일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말이지 형님이란 인간은 절 볼 때마다 청소라는 말을 안 하면 가시가 돋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곧 그마둘 청소일, 그래 실컷 떠들어라 했죠. 하지만 형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서, 또 발끈, 욱한다. 내가 이렇게 직업적으로 동서가 콤플렉스가 있어서 무슨 말을 못해. 그거 혈압에 안 좋아. 형님,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서야 매번 어떻게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직업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동서 콤플렉스라니까.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주 웃긴다.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못된 말 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됐어요. 말을 말죠. 그만해요. 형님이랑 또 입씨름하면 저만 속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주방 마무리는 제가 할 테니 나가서 좀 쉬세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마음속에 천불은 들끓었죠. 어쩜 말을 저리 얄밉게 하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음식 정리를 하고 남은 음식들을 통에 보관하고 있는데 형님은 은근슬쩍 주방으로 오더니 저를 또 한 번 긁어놨습니다. 그땐 저도 못 참을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어머님이랑 둘이 음식 나누고 있는 거야? 동서는 손이 참 빨라 보면. 아, 어머님, 버릴 음식은 싹 다 동서 주세요. 어차피 쓰레기 버리는 거 동서가 잘 알지 않나? 일이잖아. 이런 거 버리려면 다 일이더라고, 우리는. 어머니, 그걸 동서 주시면 되겠네요. 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둘째네가 쓰레기통도 아니고 어찌 말을 그렇게 해? 둘째야,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형님, 진짜 왜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제가 뭐 형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거 있나요? 도대체 왜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내가 뭘? 내가 또 동서 콤플렉스 건든 거야?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동서도 착착해. 나도 힘들다, 동서. 비 맞추기 정말. 어머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진짜 어이없네. 저 발작 버튼 정말 왜 이래? 피곤하다, 정말. 이래서 사람은 격이 맞아야 해. 제가 발끈해서 문제라는 형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면서 제가 발끈할 때마다 저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화가 많이 났고 참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그 미아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서류 한 통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 됐습니다. 형님도 사색이 되어 그 종이를 읽어보고 있었죠.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어요. 어머, 이 종이 뭐야? 매매 계약서? 서방님, 또 사고 쳤어? 아니지. 이 계약서 이름이 왜 동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조금 더 자리 잡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저희 집 매매했어요. 분당으로 이사가요, 이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동서네 빚은? 그럼 청소일은? 아니, 말이 돼? 하루아침에 어떻게 동서네가 집 매매를 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박 났어요. 현아 아빠가 마지막이라고 도전한 사업이 아주 대박이 났죠. 형님 어째요? 이제 청소부 동서는 없는데 안타깝네요. 저를 받고 본인 자존감 채우기 급급하셨을 텐데 전 이제 번역일만 맡아서 할 거고 제가 잘하는 영어로 강사 자리나 알아보려 해요. 청소일은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했고요. 현아 아빠는 당장 이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어째요? 혹시 저희가 갑작스럽게 형님네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배 아픈 건 아니죠? 아유, 오미야. 그게 사실이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둘째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진짜 너무 수고했다.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빚은 다 갚은 거야? 동서는 청소부가 어울리는데 그걸 쉽게 끊을 수 있겠어? 본인 주제를 알아야지. 제 주제가 어때서요? 이제 저 가게 나가면 사모님 소리 들어요. 어째요, 팀장님? 저 사모님인데 형님은 꼴랑 팀장님? 지금 나 비웃는 거야? 기가 막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몇 년을 청소부만 하다가 꼴랑 카페 사업 좀 잘 되는 걸 가지고? 꼴랑 카페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프랜차이즈 문의가 100건이 넘어요, 형님. 아시겠어요? 이제 형님네랑은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이제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도 마지막이고 어머님은 저희가 모셔갈게요. 뭐 현아 아빠랑 아주버님은 간간히 왕래하겠지만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란 사람이랑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평생 청소부나 하는 나를 딛고 본인 자존감 채우는 비열한 인간. 이게 말이면 단줄하나? 너 어디서 막말을 해? 청소부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랑 격이 맞아 보여? 기가 막혀.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만해라. 정말 지겹다, 어미야. 첫째 너 정말 못됐구나. 어찌 이리 사람이 악랄해. 안쓰럽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아이고. 이 말을 끝으로 형님은 졸도를 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 말이 아주 딱이었습니다. 한평생 저희 집 불행을 본인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았던 형님은 저희 집이 갑자기 대박이 나자 졸도를 할 만큼 충격이었죠. 저희는 그날로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어머님은 한평생 아픈 손가락이었던 남편이 이렇게 대박이 나자 가장 기뻐하셨답니다. 내심 형님네가 저희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매우 가슴 아팠다고 했죠. 어머님도 힘이 없어 형님을 짓눌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안정을 찾았고 집도 분당 아파트로 이사갔어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죠. 그 뒤로 형님네와는 손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통해 본인들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다곤 하는데 형님도 이제 직장에서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더군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는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밖으로 나돌기만 한다고 하고요. 전 번역 일도 잘 되고 영어학원 강사 자리가 나 강사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사 일을 하는지 모르는 형님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 있죠? 너무 기가 막혔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로 만난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형님은 절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가더군요. 그래도 제가 이 근방에선 실력 있는 영어 선생으로 통해서 찾아온 것 같았는데 통쾌했죠.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사업 확장 중이고 저는 너무도 꾸준히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초년에 남편을 만나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굴욕적인 일도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늘 열심히 달려준 남편에게 고맙고 청소부라고 늘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준 나 자신한테도 너무 고마운 나날이네요. 지금은 제가 청소부를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발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된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언젠간 꼭 그것이 보상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은 한결 편하네요. 꽤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최근 들어 골칫거리 하나가 있어요. 아무래도 깊은 곳에 있다 보니 밤마다 고라니 울음소리가 저를 골치 아프게 하네요. 깊은 잠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우는 소리에 심장이 떨어질 것처럼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 소리와 비슷해서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적응 좀 될 만한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자연 훼손이 많이 안 된 곳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기 위해 밖으로 나오면 폐 속 깊이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는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씻겨 내려주는 느낌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주말마다 찾아와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주말마다 찾아와서 건강한 음식들 위주의 반찬들을 만들어서 새로 채워주고 밀린 집안일도 전부 다 해주거든요. 천사가 내려온 것 마냥 선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에게 항상 미안할 뿐이에요. 저와의 인연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신경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들 하나는 그래도 잘 키워서 이런 대접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만나서 그런지 한결 편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픈 기억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서로 과거의 일을 꺼내려 하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안 좋은 기억들을 지우고 싶어서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 아빠의 품을 그리워하던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같은 날 1시에 눈 감길 원했는데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하던 남편이었는데 불행히도 퇴근하던 도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대형 사고가 나게 되었고 저녁밥을 차리고 아빠 곧 있으면 온다며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었죠.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나니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일자리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품에서 잘 지내던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아이들 키우며 언젠가 좋은 날이 찾아오리라는 희망 하나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인생은 온전히 자식들 키우는데 쏟아부었고 큰 사고 없이 혼자인 엄마 말을 잘 들으며 자라온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좋은 직업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하는데 평생을 바치다 보니 어느새 구불해진 손과 주름만 가득한 얼굴에 흰머리만 남아버려 먼저 떠난 남편이 많이 그립더라고요. 함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잘 자라준 자식들이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식들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각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떠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목표가 없어지고 나니 공허해진 마음을 채울 곳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주는 용돈 받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았고 병원에서 진단 결과 결국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약을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에 사건은 시작이 되었고 그런 상황들은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그런 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요? 손자도 좀 봐주시고요. 아내와 오랜 시간 대화했었어요. 근처에서 따로 살고는 있지만 어머니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도 좋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약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어머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민정이 아빠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네. 형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지만 우리는 아직 신혼이라 형이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약도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앞날이나 신경 써. 항상 몸 조심하고 엄마가 살아온 인생 알지?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면 그 집안은 버티기 힘들어진다. 마음이 편해야 우울증도 없어지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 말 듣고 움직이는 걸로 하세요. 저는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함께 지내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계속해서 설득을 시켰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함께 지내면서 느낀 건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에 훨씬 좋았고 며느리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살면서 만들어 놓은 패턴에 맞춰서 거슬리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체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와주며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주면서 맞춰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된 것 마냥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적응해서 서로 피해주지 않게 노력하며 지내고 있는데 아들이 일이 바빠져서 그런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위주로 저녁밥을 차렸어요. 요즘 일이 바빠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 신경 써서 만들어봤다. 너희들도 어서 먹어라. 아들, 왜? 저녁 안 먹게?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어지러워서 방에 들어가 좀 누워 있을게요. 요즘 들어 입맛이 없는지 잘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빈혈도 있는지 자주 어지러워하길래 조만간 병원에 좀 가보려고요. 그래,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시간 잡아서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작은 병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잖니. 입맛이 없다며 들어간 아들은 점점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괴로워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충격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떨리는 마음 붙잡으며 며느리와 의사의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몇 번이나 하늘에 기도했지만 의사가 저에게 얘기한 아들의 병명은 두기를 의심할 만한 병이었고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지만 의사가 말한 병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아지겠죠? 그래도 큰 병원인데 이 정도 병쯤이야 금방 고치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라서요. 이 병이 재발률도 높지만 생존율이 너무 낮은 병이거든요. 급성 골수병 백혈병은 흔히들 골수암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주증상이 피로감과 쉽게 멍이 드는 게 일반적인데 전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일단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되니까 입원 절차 진행하시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힘들게 키운 자식이 작은 병도 아닌 큰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와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고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도저히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온 건지 아들의 병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가망이 없다는데 왜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야? 쓸데없이 돈만 날리는 거잖아. 당신이 말 좀 해봐.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생각해봐. 가망 없다는데 병원비 아깝다고 그만하자고 말하면 엄마가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나랑 함께 지내던 형이야. 말은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 살기도 지금 팍팍한데 형님 모아둔 돈까지 다 썼다고 우리 돈도 나가고 있잖아. 이사 가려고 모아둔 건데. 아주버님은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가망 없다던데 동아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
그냥 빨리 떠나버렸으면 좋겠네. 너 지금 뭐라고 그런 거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인 거야? 뭐라고 수군거리나 했더니 아주 못돼 먹었구나. 너희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작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을 정도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있었어요. 큰 아들이 이 말을 듣지 못하는 거리에서 둘이 대화를 한 거라 다행이었지만 속마음을 그대로 꺼내서 작은 아들과 대화를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싹싹하고 무슨 일이든 잘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아 결혼 허락했었는데 작은 며느리의 한마디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몇 번을 병원에 찾아와 고개 내밀었지만 올 때마다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냈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언제 세상을 떠나는 건지 상태가 궁금해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일 저녁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아들은 너무 빨리 저희 손을 놓고 말았어요. 워낙 상태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전부 다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추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큰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옆에서 오열을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큰 며느리를 보니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두 눈으로 자식들의 장례식은 안 볼 거라 생각했었는데 큰아들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고 장례식 하는 내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며느리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의 대화에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고 인연을 끊어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버님이 떠났으니 더 이상 형님이 어머님을 모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 거동도 불편하신데 우리가 모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늙으면 냄새 난다고 하잖아. 나는 어머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늙은이 냄새가 싫다고. 우리 집 신혼집인데 더러워질 것 같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봐. 그리고 어머님 성격 장난 아니잖아. 나랑 안 맞아서 우리 부부 사이까지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래, 알았어. 나도 당신의 고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요양원이 어떨 것 같아? 거기에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도 많잖아. 가끔 와서 얼굴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머님을 모셔? 나는 죽어도 그런 거 싫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 좀 잘해줘. 그런데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거야? 나 다리 부은 거 봐. 힘들어 죽겠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얼굴 팅팅 부은 것 같아. 우리 먼저 간다고 하면 안 돼? 장례식장 음식도 먹고 싶지 않단 말이야. 밖에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여기 오래 있으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표정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빨리 가서 말하고 와.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처음으로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자기 마누라가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무작정 고개만 끄덕이는 꼴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큰아들은 자기 동생 잘 되게 해주려고 대학도 포기하고 밖에서 일만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고마움은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았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버려 제정신이 아니었고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큰 며느리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저를 말리길래 그때 잠시 진정이 되었고 그 순간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인연을 끊고 말았어요. 힘들게 키운 자식, 여자에게 눈이 팔려 무슨 말이든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게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때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큰 아들의 장례가 끝이 나고 며느리와의 인연도 끝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도 없는데 함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따로 나오게 되었고 며느리는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 자식들은 사돈댁에서 봐주기로 했어요. 친정과 며느리 집이 거리가 있다 보니 이사를 하게 되었고 많이 바쁜지 자주 오던 전화는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끔 연락이 오게 되면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었고 며느리는 되려 자주 찾아가지 못해 죄송하다며 슬퍼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열심히 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혼자 남겨진 조용한 방에서 과거의 큰아들과 큰며느리와 손자들 사이에 껴서 웃고 떠들며 지내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손자들과 큰며느리가 보고 싶어 저녁이나 함께 먹을 겸 전화를 했고 약속을 잡았어요.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좋은 거 먹이고 싶어 급하게 서둘러 나갔고 어두워진 골목길을 지나 택시를 타려고 도로가로 서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붕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꽤 크게 다친 건지 여기저기 깁스를 한 상태였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제 옆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전부였고 희미해진 시야를 뚜렷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했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알 수 있었던 건 작은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여러 명이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경찰분들인 것 같았고 저는 다시 정신을 잃게 되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러버린 건지 다시 눈을 떴을 때 좀 전과는 다르게 선명한 시야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은 제가 정신을 차리자 화들짝 놀라며 괜찮냐고 제 몸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도 붕대를 감아놔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얘기를 했고 뒤이어 의사가 와서 깨어난 저를 확인하며 몸 이리저리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손과 발을 움직여보라는 말에 힘을 줘봤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아들은 의사와 대화를 하더니 제 옆에 앉아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아세요? 잘 보고 다니셔야죠.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보면 어떡해요? 그나마 이 정도인 게 천만 다행이에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뼈가 붙을 때까지만 입원하면 될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돌진한 차량에 있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예요. 제가 뒤처리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몸이나 신경 쓰세요. 저는 또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버튼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간호사 올 거예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병실을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던 작은 며느리를 보았고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기 시작한 듯 꽤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실 문이 닫혔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며 사고난 제 몸 여기저기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 게 몇 시간이 지난 뒤 병실을 급하게 들어오며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그건 다름 아닌 큰 며느리였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된 게 전부 자기 탓이라며 함께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괜히 제가 다쳐서 바쁜 며느리한테 피해만 준 것 같아 미안했어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옆에 있으면서 제가 심심하지 않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며 시간을 보내줬고 늦은 저녁이 되자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제 손을 잡으며 다음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뒤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병원에서 최대한 서둘러 밖으로 나가야지만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고 조금씩 좋아지는 몸 상태에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다친 다리는 쉽게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보니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가 너무 심하게 다치게 되면서 대칭이 맞지 않을 정도로 장애가 생기게 되었다며 정상적인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골반에서 느껴지는 고통 때문에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하면 휠체어 없이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는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있는 시간이 끝이 나게 되었고 그동안 저를 위해 옆에서 열심히 간호해준 큰며느리가 너무 고마워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어차피 작은 집 하나 외에는 필요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며느리에게 위임을 하려 생각했고 대원수속을 밟아주려고 찾아온 큰 며느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아들이 문을 열며 화를 내면서 저에게 걸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아들은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들인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 버티고 서 있는데 저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요? 병원에 데려온 사람은 저인데 왜 저한테 재산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일이 바빠서 제대로 오지 못한 거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마음대로 재산을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와서 말 좀 해봐. 어머님,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보세요. 저 임신했어요. 저희도 어머님 손자가 있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재산 문제는 어머님이 혼자서 결정하시면 안 되죠. 제 뱃속에 태어날 아이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야 어차피 아주버님 돌아가신 뒤로 재산 전부를 형님이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재산까지 가진다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될 저희한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너희들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내 재산을 왜 너희들한테 줘야 하는 건데? 정 그렇게 가지고 싶으면 너희들이 몸도 성치 않은 나를 돌봐주던가. 왜? 그건 또 싫으니? 재산은 받고 싶은데 장애를 가진 시애미는 돌보기 싫어? 큰 며느리는 알아서 돌봐주겠다며 자처해서 나섰었는데 너는 뭐니?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바라지도 않지만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너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 순 없을 것 같다. 아들, 뭐하고 서 있는 거야? 네가 그토록 아끼는 임신한 아내 데리고 나가지 않고 내 할 말은 끝난 것 같은데 큰애야, 나 좀 부축해줘라. 더 이상 이놈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구나. 그 순간 갑자기 아들이 저를 모시겠다며 휠체어에 앉자마자 큰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더니 작은 아들이 잡았고 자기 집으로 가자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려 하고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도 당황했는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빠지라며 무작정 휠체어를 몰아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돈이 뭐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아들도 한심했고 며느리도 한심했습니다. 뒤쫓아온 큰 며느리한테는 괜찮으니 이만 돌아가 보라며 나중에 통화하자고 얘기한 뒤 돌려보냈고 아들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집은 신혼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분위기였고 그런 제가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며느리는 저를 보며 인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아 제가 걸어가고 있는 동선을 따라 걸레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더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불쾌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 동안 방에 들어가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얼마 뒤 아들과 며느리가 나와서 제 앞에 앉더니 하는 말은 같이 살자는 거였어요. 둘은 결정을 본 것 같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저를 보며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줬고 그렇게 작은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시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며느리를 통해 지시를 내렸고 꾹꾹 눌러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제가 재산을 주겠다는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 보면 큰 며느리한테 재산이 돌아가는 건 싫었나 봅니다. 그런데 한 달의 시간 동안 작은 아들 집에서 도움을 억지로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늦은 새벽 둘의 대화가 제 방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고 싸우는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네요. 그냥 보내버리자. 그럼 속 편하잖아. 어차피 재산 당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지내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나는 어머님이 걸어다니고 물건 만질 때마다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알아? 더러워 죽겠어. 뭐가 더러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그리고 요양원은 좀 아니지 않아? 보내는 순간 재산 안 주면 어떡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는 한 달간 열심히 돌봐드렸고 그리고 요양원이 요즘 얼마나 시설 좋은 곳이 많은데 이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는 사람들도 많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에서 얼굴 붉히며 지내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요양원 가서 지내는 게 훨씬 이득이야. 기분 상하지 않게 잘 구슬려서 어머님한테 얘기 좀 잘해봐. 제발 그렇게 하자. 며느리는 요양원에 저를 보내려고 자기 남편을 구슬리고 있었고 아들은 자기 아내의 말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불편한 건 맞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한평생 힘들게 같이 살아온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게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아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실로 조용히 나오니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보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고 앉아보라는 며느리의 지시에 아들도 옆에 조용히 앉아 며느리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를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요양원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고 적응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확실히 힘이 들더라고요. 몸도 좋지 않아서 불편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했고 가끔 얼굴을 내밀며 찾아오는 아들을 보며 그래도 자식이니까 마음 편히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작은 며느리는 제가 요양원으로 들어오자마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급하게 찾아와 당장 나가자고 자기 집으로 가자며 난리를 쳤지만 이게 맞는 거였어요. 큰 며느리에게 짐이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괜히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고생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너 삶도 바쁜데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네가 쉴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드는 거잖니. 그러니 여기 올 시간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되지 않아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여기 오는 건 제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 떠난 남편을 볼 면목이 있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라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돌아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같은 병실에 있던 노인이 제 옆으로 웃으면서 천천히 다가와 앉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자 노인은 저를 보며 인생 헛살지 않았다며 부럽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자기는 한평생 가족은 없었다며 갑자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심이라며 저희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계속해서 따라오기 시작했고 귀찮게 하기 시작하자 짜증이 올라온 저는 도움이 필요 없다며 관계자분을 부르니 치매가 있어서 그러니 이해하라는 말을 하면서 저와 분리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같은 병실이라서 눈만 마주치면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하길래 장단이나 맞춰주려고 도움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큰며느리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 자리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며 저에게 슬쩍 내민 물건은 낡을 대로 낡아버린 하나의 통장이었습니다. 한숨만 쉬며 통장을 열어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 있었고 다시 노인을 쳐다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었는데 요양원에 온 사람들 중에 큰 며느리처럼 심성이 착한 며느리는 처음 봤다며 자신의 재산을 전부 큰 며느리에게 주고 싶다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는 말들에 장난인 것 같아 몇 번을 되물어보자 진지한 표정으로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장난치냐며 진심을 다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말들에 어벙해져 있었는데 통장을 접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더니 다음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같이 외출이나 하자며 점심 한 끼 사주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한 뒤 자리로 돌아갔어요.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주머니에 있던 통장을 다시 바라보았고 다음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와줄 수 있냐고 얘기하자 며느리는 시간이 괜찮았는지 점심시간 전에 잠시 들렸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이 들었었는데 그 노인은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같이 나가 점심 한 끼를 먹으며 저와 며느리의 관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노인분에게도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며 돌봐주었어요. 노인은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세상 떠나도 행복할 것 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말 은행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은행에 왜 왔는지 영문도 모른 채 볼일 때문에 잠시 들리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의 계좌번호를 물어본 뒤 그 노인에게 넘겨주니 충격적이게도 그 노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겨주었고 그 금액을 확인한 저와 며느리는 그 노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게 되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돌아오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노인은 치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뇌의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언제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고마움을 표시하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오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노인은 눈을 뜨지 않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희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게 해주고 떠나버린 그 노인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줬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몸도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휠체어에 많은 시간 의지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자 요양원 생활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며느리도 알았는지 저 몰래 무언가를 준비했고 저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와 도착한 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는 집이었어요. 마을과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집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앞으로 제가 살 집이라며 며느리가 선물해 주었습니다. 좋은 풍경에 따뜻한 집은 저를 만족시켜 주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 고마웠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알게 되면서 돈이 어디서 났길래 이런 좋은 집을 가지게 되었냐며 탐내려 하자 그동안 참고 참았던 큰 며느리가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서 서로 심각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제발 그만하라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의 행동에 당황했는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꾹꾹 눌러왔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제 자식이지만 정말 한심했고 작은 며느리는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큰 며느리는 자주 찾아와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채워주었어요. 평소에 마음을 곱게 쓴 큰 며느리와 달리 작은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주말만 되면 큰 며느리는 손주들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와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과 좋은 추억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셨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